제4장 연말정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연말정산이 뭔가라는 개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로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던 사업소득이 있던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 보고 계속 하라고 하면 이제 조금 복잡하겠죠. 다른 소득이 없는데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편의를 위해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곧 회사겠죠.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해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소득 있는 사람은 회사가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다시 종합소득도 확정신고를 해야 돼. 한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다른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어. 그러면 이제 매달 급여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신고하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해서 해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처럼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에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근데 왜 2월일까? 아주 예전에는 1월이었어.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것까지를 정산해서 다음 연도 1월달 급여가 25일 날 나가면 여기서 정산하면 되는데 신용카드 공제라는 게 생겨가지고 금융기관이 여기서부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신용카드 정보를 다 전달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로 한 달 늦춰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뭘 해야 된다? 1년 동안 지급하던 금액에서 1년간 연간 지급액에서 세법이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빼주고 그리고 근로자가 뭐 여러 가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이런 거 다 신청서를 제출하겠죠. 이제 서류를.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계산해서 근로자별로 부담해야 될 연간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말정산이에요. 되셨죠? 자, 그래가지고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해서 확정된 연간 납부해야 될 세액과 자, 너는 이제 1년 동안에 내야 될 세금이 100만 원으로 결정이 됐다. 그런데 매달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했잖아요. 간이 세액표에 의해서 매달 원천징수한 게 한 60만 원쯤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부족한 거는 더 내면 되고 2월달 급여를 받을 때 많이 냈다. 이 사람은 결정된 게 100이고 60이니까 40을 추가로 내면 되는데 160을 냈어. 그러면 60만 원을 돌려받고 이런 절차가 연말정산이라는 얘기입니다. 많이 징수한 거는 돌려주고 보통은 많이 돌려받게 되죠. 원천징수를 매달 당하고 나서 연말정산 서류를 다 제출하고 뭐 교육 의료비 싹 다 해가지고 보면 이제 마이너스 돼서 2월달 급여에서 추가로 돌려받게 되는 게 이제 연말정산이라는 뜻입니다. 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는 근로소득만 있다. 원칙적으로는 5월달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는데 번거롭기 때문에 회사가 급여 지급할 때 세금을 조금씩 떼서 다 내주고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는데 결정된 세금에서 네가 낸 것과 서류 다 뺐더니 돌려줘야 될 거면 추가로 돌려주고 더 내야 되면 2월달 급여 지급 때 더 내고 이게 연말정산의 뜻입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의 시기는 언제예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예요. 2월이 왜 2월인지 설명드렸죠. 신용카드 때문에 그래. 그런데 만약에 중도에 퇴사를 한다 내가 1월달부터 근무를 6월달까지 하다가 6월 25일에 퇴사를 해요. 그러면 중도 퇴사자는 퇴직한 달에 급여를 지급할 때 6월 25일에 지급했죠. 그러면 여기서 연말정산을 바로 해야 돼. 이게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입니다. 그럼 이제 중도에 퇴사를 하면 뭐 서류를 갖다 줄 수 있는 게 없죠. 그냥 바로 연말정산 시켜요. 그럼 그 서류를 받아서
어딘가 이직을 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동안에 A 회사에서 중도 퇴사하고 연말정산을 처리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B 회사에 입사를 했어. 그러면 여기 3달 받은 거 10, 11, 12. 그리고 이게 전근무직 것을 같이 더해서 연말정산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요거를 퇴사하고 아무 데도 안 가면 그냥 연말정산 끝난 거고. 그런데 다시 다른 회사에 입사했잖아. 그러면 전근무직으로 해서 합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더라. 라는 게 연말정산의 시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텐데 그 내용을 좀 이해하시려면 입력 방법이야 들어가서 보시면 되는데 이론적인 것이 뒷받침이 돼야 입력을 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좀 정리하고 갈게요.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세액공제,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 주로 이제 이쪽 것이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고,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잘 구분해야 되고,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잘 구분해야 되고, 그러니까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구분해서 되는 사람의 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잘 구분해서 넣는 자리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게 이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장성 보험료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 대상 보험료가 뭔가 봅시다. 보장성 보험이에요. 저축성이 아니라. 첫 번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지금 다 우리는 근로소득자를 말하는 거니까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서 내는 보험료. 이게 바로 보장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 돈보다 더 돌려받으면 그건 저축성인 거고 이해되셨죠? 저축성은 안 된다는 얘기야. 자, 보장성 보험에 따라서 낸 보험료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얼마의 금액을 얼마의 한도로 해줄 거냐니까 우리가 이것까지 암기하실 필요 없고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에는 그 금액이 찍히게 돼요. 자, 그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겠대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내면 되는 거 보장성만 12만 원이 공제 대상인 보험료가 된다. 근데 그것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15%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암기하실 필요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단어는 보장성 보험이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종류가 일반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한도는 100만 원이고 중요하지 않고 자,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는 나이 요건, 소득금액 요건 다 있죠. 그 기본 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야 하는 보험인데 그래서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이어야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내가 직접 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일반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예요. 조심하시고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보장성 보험료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손해보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 자동차 보험 또는 뭐 생명보험 뭐 이런 것들 이 보험료 납입 영수증에 보험료 공제 대상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한도 1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일반 보장성 보험 한도 100, 장애인 보장성 보험 한도 100 이렇게 기본 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납부한 거. 정상적인 사람, 장애인을 위한 거. 보장성인데 그럼 각각의 한도가 존재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도 보험 계약 또는 보험 납입 영수증에 장애인 전용이라고 표시된 걸 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암기해야 될 단어는 보장성 보험이고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서 근로자 본인이 납부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 봅시다. 첫 번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지. 기본 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여야 되니까.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닌 가족 명의로 계약을 했더라. 이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 피보험자여도 안 되고 그 사람이 계약을 하고 내가 피보험자여도 안 되고 라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부사항 좀 봅시다. 그다지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깊이는 아니지만 이제 좀 읽어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보험의 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그러니까 내가 계약자가 아니라 여기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자라는 얘기야. 근데 소득이 없어. 소득이 있으면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니겠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 계약 유형을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계약자가 본인일 수도 있고, 뭐 가장 일반적인 거지. 본인일 수도 있고, 나머지 기본 공제 대상자인 사람일 수도 있고, 계약자가 본인인데 피보험자가 나야. 당연히 되겠지.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일 수도 있죠. 그러면 나는 상관없지만 이 사람들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면 기본 공제 대상자인지를 따져야 돼.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금액 제한을 받습니다. 배우자는 원래 나이 제한이 없으니까. 그지? 그리고 부양가족은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계약자인데 이 사람이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으니까 소득금액 제한을 적용받고 돈 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부양가족은 나이도 맞고 소득금액 제한에도 다 걸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이 본인이 나든 그 배우자나 부양가족이든 다 공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원칙은 기본 공제 대상자가 내가 계약자일 수도 있고 기본 공제 대상자가 계약자일 수도 있다.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기본 공제 대상자이었으면 나이 제한, 소득금액 제한에 걸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이 사람이 나이 제한 걸려서 안 되고 이 사람이 나이 제한 걸리면 이거 다 안 되는 거야. 내가 계약자인다 하더라도 그 얘기예요. 자, 사례를 보면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계약을 했고 내가 피보험자야. 공제 가능하다. 기본 공제 대상자니까 내가 계약을 하고 내 걸 내도 상관없지만 그 다음에 보험 계약자가 부모이고 부모님이야. 여기 피보험자가 나야. 여기 요 사례네. 요 사례. 그런데 부모가 나이가 미달로 기본 공제 대상자 아니면 이것은 공제받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기본 공제 대상자여야 계약자든 피보험자든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합니다. 실제로 지급한 것만 공제. 따라서 연도 중에 보장성 보험을 해야 하더라도 당해 연도까지 납입한 것은 공제가 가능하고 미납한 보험료는 낼 때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 시험에서 이렇게까지 다루지는 않습니다.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되고요. 하나의 보험 상품에 장애인 보장성 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이 동시에 적용이 되더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겠죠. 뭐가 더 유리하겠어요? 장애인이 더 유리하겠죠. 공제율이 높으니까. 그리고 장애인 보장성 보험은 일반 보장성 보험 구분해서 보험료 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일반이 100, 장애인이 100 이렇게 되셨죠? 여기까지가 보장성 보험료 세액 공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